전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정희욱 작가 오늘 작품론 또 작가의 직접적인 특강 여기 있을 텐데 잠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이 전국에서 한 몇 위 안에 들어간다면 좀 섭섭할 정도로 이 부산 미술 대전 돌 조각으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스스로 돌 조각으로 주밖에를 싫어하는 아주 큰 실험 정신을 보이는 작가인데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인데 제가 한 20분이나 30분가량 우리 정희욱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작가 자신의 직접적인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정희욱 작가가 올 3월에 금정문화학에서 전시한 자각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뭐지? 이거 막 움직이네. 움직인다. 이게 움직이지. 다시면 안 됐는데. 움직이지 말까요? 이거 없앨까요? 그래도 이걸 아니 할 때 움직이는데 이건 거의 움직이잖아요. 네. 원래 이렇다고? 그러고. 예, 일단 지금 이게 좀 기계가 좀 이상한데 이게 손은 안 되는 막 움직이잖아요. 어쨌든 정희욱 작가는 이 평생 동안 돌을 가지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예, 이렇게 어쨌든 정희욱 작가는 실제로는 돌 조각으로 특화되어 있는 중견 조각가입니다. 이 부산 예술회관 앞에 전시한 큰 이 정희욱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강화 고인돌을 연상시키는 큰 그런 대형 작품입니다. 그런데 돌은 선사시대부터 인간들이 자신들의 관념과 의식을 표현해온 가장 근원적인 재료였죠. 그래서 돌을 예술로 재료로 하는 예술작품들은 이미 오래전에 위대한 예술적 성취를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미켈란젤로, 로덴 같은 이런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예술성의 정점에 달했는데 그렇다면 후대 작가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내가 돌을 선택해서 나는 어떠한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정희욱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전에 돌이 가진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경주 남산 불곡 마의 열애자상, 중남서산 마의 열애 삼존상, 전남 화순 운주사지 와불 등등에서 그는 그 돌들이 또는 그 부처님들이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고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럼 다 아시는 경주 마의 삼존 열애자상입니다. 가보셨죠? 조그만 거기에 이렇게 조금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이 경주 남산 불곡 마의 열애자상입니다. 지금이라도 맘만 먹으면 차를 몰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자기 작품을 옆에 갖다 놓았습니다.
요것은 충남 서산 마의 열애 삼존상인데 요것은 지금 이종구란 작가가 한국의 민족미술 1세대인데 1989년도에 서의 동구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나서 전 세계적인 진보적인 예술가 또는 이론가들이 이제 진보운동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감을 잡지 못하면서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문학가나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이 내적으로 침잠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의 1980년대를 주름 잡았던 민중미술가들이 실제로는 내면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그런 작품들을 하는데 이종구 작가도 이제 우리나라의 영성을 간직한 그러한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가 그린 그림입니다. 열의 자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 화순 운주사 와불이죠. 그리고 운주사의 천불 천탑입니다. 이러한 우리 정희욱 작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석불들 부처상 거대한 돌 조각들을 보면서 자신의 예술적 영감을 키워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시관에 전시된 거의 자소상입니다. 여기 이거 다 자소상입니다. 얼굴이 닮았죠? 이것은 아마 만든 지 한 20년 되었죠. 저 작품이 당시 가격으로 제작비가 한 1억이 넘었답니다. 이것은 지금 금정문화회관에 가면 지금 그대로 야외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희욱 작가의 작업실에서 이 작품을 이제 옮겨가기 위해서 작품을 운송하는 그 과정을 찍은 겁니다. 정희욱 작가의 작품입니다. 대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희욱 작가의 작품은 좌대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수상들은 귀를 바닥이 되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 하고 있죠. 자, 정희욱 얼굴 자수상 연작은 대부분 보신 것처럼 가늘고 긴 눈과 작은 입이 있죠. 자수상은 자신의 초상 자국입니다. 조각입니다. 그런데 이 자수상은 눈과 입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정희욱 작가는 이 자수상을 만들고 그 상 뒷부분을 다 오려내고 그래서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다시 뚜껑들로 딱 덮어두죠. 그러니 이 정희욱 작가의 작품 속에는 항상 뚫린 입과 눈 속에 빈 공간이 있는 거죠. 이 빈 공간을 통해서 실제로 이 조각상 한쪽과 바깥쪽이 서로 소통하는 거죠. 이것을 그는 소우주와 대우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조각 제작 방식은 정희욱 작가에게 특유한 방식입니다. 정희욱은 물질로서의 돌 덩어리 속에서 정신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것이 머무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고 따라서 이곳은 정희욱이 만든 소우주이면서 물질과 정신이 공명하는 곳입니다. 나아가서 그는 이 소우주에 만들어진 눈과 입을 통해 현실 세계로서의 대우주를 바라보며 덜숨과 날숨을 통해 교류하죠. 또한 귀를 바닥에 대고 역사의 소리, 삶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때문에 정희욱의 얼굴 연작은 하이데거가 말하듯 이 현실 세계에 내던져진 이 기투된 인간 존재로서의 현 존재를 드러냅니다. 여기 뭔지 아시겠죠? 예, 울산 방구대 암각화입니다. 이 정희욱은 방구대 암각화를 자주 찾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구대 암각화는 처음 만났던 20대 시기부터 이제 60대가 된 나에게 오랜 시간 감동을 준 귀중한 문화자산이자 늘 경이롭고도 새로운 예술적 대상이다. 바다에서 비교적 먼 거리인 이곳에서 이루어진 이 고대의 예술 행위는
어쩌면 현대의 갤러리에서의 것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무엇보다 이 바위 앞에 서서 보면 바위면에 새겨진 암각화에서 내뿜는 에너지도 엄청나지만 바위면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강렬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이 정욱이 느낀 이 강력한 에너지를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칸트가 말하는 역학적 숭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희우의 작업재료로서 수십 톤이 넘는 거대한 돌덩이는 칸트가 말하는 수학적 숭고입니다. 칸트는 숭고라는 개념을 이 수학적 숭고는 너무나 커서 우리의 이 감성이 도저히 그것을 표상할 수 없는 거대한 크기를 일으키는 것을 칸트는 그것을 수학적 숭고라 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 휘몰아치는 폭풍우나 이 내뿜는 거대한 화산처럼 이렇게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거대한 그런 역학적 그 에너지를 칸트는 그것을 역학적 숭고라 합니다. 그런데 칸트 미학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칸트 미학은 이 두 가지 미적 판단을 말하는데 하나는 침이 판단이었고 그 하나가 숭고에 관한 판단이었습니다. 이것을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 침이 판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침이 판단에서는 침이 판단의 핵심은 이른바 오성과 구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유였죠. 그런 통상적인 전통적인 관점에 따르자면 오늘 이게 잘 안 되고 목소리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칸트 말하는 이 진위 판단은 이 칸트의 두 가지 미적 판단 중에 하나인데, 그래 일상적으로 어떤 대상이 아름답다 말할 때 이 아름다움은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있죠. 어떤 일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그 아름다움을 미적 기준 키가 많이고 그리고 비위가 크고 이게 정해져 있죠. 근데 칸트는 미적 판단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고 미적 판단, 진위 판단인데 어떤 대상이 내가 그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나에게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대상이 나에게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가? 내가 저 어느 아름다운 여인을 보니 그 여인은 내 어릴 시절 내 고향의 마을의 푸른 포름달을 어울리게 하는 무언.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두 대상이 나의 구상력과 옥상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그 둘을 결합시킬 때 내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일어나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즐거움, 쾌감을 유발시키는 대상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칸트의 미적 판단 중에 숭고에 말하는 판단입니다. 저기 시청이 이 마이크 안 된다고 그랬죠. 저기 기기가 조금 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칸트 말하는 숭고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적 숭고와 역학적 숭고 두 개인데, 수학적 숭고는 무한히 큰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고, 역학적 숭고는 무한히 큰 유래를 가진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대상, 이것은 우리의 감성이 도저히 그것을 내 감성 속에서 워낙 크게 커서 내 포상 속에서 그것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큰 대상,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유력이 커서 내가 그것을 나의 포상 속에서 그것을 떠올릴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상력은 그것의 상을 떠올리지 못하죠. 그렇게 해서 칸트는 이 숭고란 것은 구상력과 이성의 불일치, 즉 칸트가 말하는 이 침이 판단에서 아름다운 대상은, 아름다움이란 것은 구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유의로 인해서 그 전혀 관계없는 두 표상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서로 구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유의를 통해서 결합시킬 때 이 아름다움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칸트는 숭고는 오히려 구상력과 이성의 불일치로부터 이 숭고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구상력이 좌절해서 오는 불쾌를 느끼게 되고, 우리의 이성은 감성적 척도가 도달할 수 없는 큰 것을 내면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는 것, 즉 감성의 모든 척도가
이성의 이념들의 부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서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때 숭고의 감정이 생긴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때 이 무한히 큰 대상은 너무 큰 것, 즉 일체의 비교를 넘어서는 큰 대상이고, 역학적 숭고는 무한히 큰 위력을 가진 것으로서 공포를 일으킬 정도로 강한 자연의 위력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을 종합하여 어떤 대상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우리의 구상력은 머릿속에서 그것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하죠. 그래서 칸트는 그것을 구상력과 이성의 불일치라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성적 척도가 도달할 수 없는 큰 것을 내면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는 것, 칸트의 말을 그대로 빌면 감성의 모든 척도가 이성의 이념들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죠. 이것이 바로 숭고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숭고는 거대하거나 위력적인 자연 대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상을 내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인간의 이념 속에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건 내가 어떠한 준비 없이 바닷가에 나갔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몰아쳐서 나를 덮칠 것 같죠. 그래서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 물러서서 안전한 곳에서 그 휘몰아치는 큰 파도 폭풍을 바라보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렇게 자연의 유력은 저렇게 거대한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가.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 자연의 유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나를 보면서 안도감을 느끼면서 내 마음속에서 그 들어왔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안도감을 느끼면서 내가 그러한 자연의 위력을 내 스스로 감지하면서 내 스스로 나의 구상력은 저러한 자연의 위력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감지할 수 없군. 이렇게 하면서 자연의 그 위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것이 칸트가 말하는 숭고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칸트에 앞서서 버크는 이 숭고를 절곤 공포, 즉 생명을 빼앗길 정도의 위험에서 오는 공포감과 그 위험이 사라질 때의 안도감에 생기는 기쁨의 혼합 감정이라 설명합니다. 그런데 고전주의 미술가들은 실제로 재현의 원리에 따라서 화폭의 아름다운 대상을 재현했단다면, 낭만주의 미술가들은 장만 자연과 왜소한 인간을 대비해서 숭고를 묘사합니다. 이 알렉산더 까바넬이 재현적 방식으로 이 대상을 묘사한 것이죠. 그리고 이 프리드리히라는 작가가 이른바 숭고를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그 자연을 보고 서 있죠. 그 거대한 자연과 왜소한 인간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낭만주의 작가들은 이렇게 숭고를 묘사합니다. 그런데 뉴만은 르오타르에게 숭고 명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뉴먼의 캔버스에서는 인식될 수 있는 재현 대상은 모두 사라지고 형태와 색채는 최소의 것으로 환원이 됩니다. 이제 미술은 재현 불가능한 것을 묘사하고자 하죠. 따라서 숭고는 예술 자체이지 않고 예술에 대한 관조 사유로부터 나옵니다. 르오타르는 이에 대한 증거를 뉴먼의 작업에서 찾습니다. 자, 이 작품을 한번 보시죠. 다 아시는 작품이죠. 몬드리안의 이 컴포지션 2라는 작품입니다. 몬드리안의 초기 작품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모든 구상적인 형태가 다 남아있는데 점점점 후들어가면서 거의 본격적인, 거의 대표적인 이러한 이 컴포지션 작품이 나오죠. 여기서 몬드리안에 만든 이 색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이 현실 세계의 대상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태와 이 색을 가장 단순한 것 또는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환원하면 무엇이 남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색은 삼원색이 남았다. 빨강, 파랑, 노랑이다. 형태는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하니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몬드리안의 뉴욕 시티 1입니다. 뉴욕의 거리를 이렇게 빨강, 파랑, 노랑 선과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환원시켜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구체적인 대상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것을 단순한 형태와 색으로 환원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몬드리안의 이 작품은 재현적입니까? 비재현적입니까?
비자연적인데 몬드리안의 작품에는 색과 이런 형태가 자연적인 문제의식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바넷 뉴만의 연작입니다. 누가 빨강, 파랑, 노랑을 두려워하랴. 여기는 몬드리안이 가지고 있던 그 자연고리마저도 다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색은 그 자체로 색의 해방이죠. 색이 주제이고 색은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고 단지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뉴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몬드리안은 자연의 모든 요소를 수직, 수평 및 원색 팔레트로 환원했죠. 그래서 이러한 추상 형식을 통해 몬드리안은 자신의 그림이 물리적 세계를 본질적인 형태로 전시한다고 믿었대. 이 몬드리안의 이런 이론적 틀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모든 이 대상들을 가장 근원적인 형태와 색으로 환원시켜보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이 물질적인 형태로 환원시켜보면 무엇이 남을 것인가를 고민하여서 만든 것이 그의 작품이란다면, 여전히 여기에는 그러한 자연적 원리에 대한 연결고리와 그런 의식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어떠한 그런 자연적 틀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로지 색이 그 자체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뉴먼의 역시 이것은 뉴먼의 여러 작품 중에서 뉴먼의 세 번째 작품입니다. 이것은 뉴먼의 누가 빨강, 파랑, 노랑을 두려워하랴 두 번째 작품이고 2고, 이것은 뉴먼의 누가 빨강, 노랑, 파랑을 두려워하랴 3입니다. 이건 4입니다. 이건 숭고한 영웅입니다. 여기에서는 오로지 색은 몬드리안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연적 원리와의 최소한의 연결고리마저도 다 단절되어 버린 색 그 자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색의 모든 자연적 연결고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워낙 큰 작품이라서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죠. 자, 이것은 이 원먼트라고 하는, 여기도 역시 어떠한 이 색이나 이 형태가 이 바깥의 이미지 바깥의 실제 대상과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뉴먼의 이러한 미니멀리즘은 묘사를 포기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묘사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정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묘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지를 통해서 시각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예술에서 숭고는 이 공포와 절대적으로 크기나 위력이 큰 것을 넘어 놀라움이나 경탄을 일으킨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예술에는 과거의 예술처럼 이렇다 할 해석의 코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코드 양식에 따라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현대미술을 보는 감상자들은 그 앞에서 충격을 느끼는 것이죠. 이 쇼크를 받는 거죠. 그래서 현대미술의 이런 이 쇼크는 아방가르드 예술의 중심적 이 미적 범주가 됩니다. 이 정희욱은 이렇게 반구대 암각화를 마주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찾아낸 거대한 돌덩이를 마주하면서 감각이나 지각을 통해 표정할 수 없는 거대한 에너지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자신의 조각 얼굴 연작을 이제 자소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올해 전시에서는 이 조각상에 자각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희욱은 자신의 작업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나의 작업은 도대체 어디에 와 있는가? 그리고 나의 작업은 현대미술에서 컨템포러리 아트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 이러한
자각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서술을 묘사하는 자수상은 이제 서술을 돌아보는 자각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각상을 옥색 또는 푸른색, 단색 평면의 대형 캔버스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이 뒷부분이 정효욱 작가가 만든 그림입니다. 이 대형 평면을 그냥 옥색이나 녹색 평면으로 단색으로 그렸습니다. 이로써 정효욱은 석조각 예술가라는 단일한 정체성을 넘어서고자 하는 실험 정신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자각상들과 단색 평면의 캔버스들은 이중적 의미에서 숭고를 내보여줍니다. 첫째, 이 자각상은 정희욱의 방구대 암각화 또는 정희욱의 작업자료에서 뿜어놓는 시각적으로 묘사하거나 재현할 수 없는 에너지를 담는 용괴가 되었다. 실제로 이 자각상은, 이 자각상은 엄청나게 큰 돌을 가져와서 그 돌의 일부를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각상 뒤에 놓인 대형 단색 평면화들은 정희욱이 자신의 작품에서 숭고를 표현하는 방식을 보여주며 그 자체로서 재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색 평면, 돌에서 나타낼 수 없는 색상을 나타내고 이 단색의 대형 캔버스는 정희욱의 창작 작업이 내면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실험의 도상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 대형 캔버스를 어떤 것은 바로 세워두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눕혀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각상을 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는 그저 돌 작업 전문가 석조각 장인으로 머무르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 간딘스에게 따르면 이러한 이원적 세계관은 물질을 피상적인 것으로 정신을 본질적인 것으로 보죠. 그런데 정신과 물질은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상호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고 물질 속에 엎여되어 있는 정신은 오로지 물질을 통해서만 즉 인간의 영혼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간딘스키입니다. 간딘스키는 이른바 당시에 유행했던 물질주의적 세계관, 속류유물론적 세계관이죠. 속류유물론, 흔히 우리가 머티리얼리즘 하면 뭐라면 그것을 물질주의라 번역하죠. 그런데 유물론이라 말할 때는 유물론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유물론은 이 포이르바하가 유물론을 말할 때 유물론의 핵심은 유물론은 정신의 우위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물론에서 무엇을 주장하는가? 유물론이 주장하는 것은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서 정신이 더 고차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을 전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물론은 그러한 정신이 오로지 물질로부터 파생되어 나왔다라고 주장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예를 들냐면 초와 촛불의 비유를 들죠. 우리가 초와 촛불을 보자면 초의 몸체를 구성하는 심지나 파라핀은 물질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심지와 파라핀을 태워서 놓는 촛불이 우리의 영혼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촛불이 초가 촛불을 피워서 주위를 밝혀줘야만 초가 초의 기능을 하겠죠. 그런데 초가 그 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기능은 초의 그런 물리적인 그러한 토대가 사라지면 남아 있습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져 버리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신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우리의 정신은 육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영혼의 불멸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럼 그런 영혼은 우리 영혼의 불멸성을 말할 때 그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육체가
죽고 소멸하고 난 다음에 이 영혼이 따로 머무는 저 내세가 또는 저 세상에 있을 것인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가 소멸되면 같이 소멸되어 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혼의 불멸성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예를 들어서 간디나 또는 아브라함 링컨이나 이러한 위대한 자들이 죽었다. 그들의 영혼이 따라 사는 저 세상, 저 내세가 존재하여? 포르바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혼의 불멸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그들이 가졌던 그들의 관념, 정신, 그들의 가치가 그들의 동시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후대인들에게 남아서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거죠. 이것이 영혼의 불멸성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 간디언스키는 이렇게 그러한 속류루물론 물질적인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 가장 근원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속류루물론을 부정하고 오히려 정신적인 것의 시대를 주장합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것의 시대는 모든 영역의 거대한 우주적 영화성과 현상사후 간의 유대관계를 양해해주고 밝혀주는 종합의 시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칸딘스키에 따르면 예술작품은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로 성립됩니다. 정희욱의 텅 빈 단색의 평면은 어떤 구체적 형상도 존재하지 않고 비어있지만 또한 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색 평면은 예술작품의 외적 요소로서 예술작품이 구체적 형식으로 나타난 물질적 형식이죠. 그리고 내적 요소는 작가의 구체화되지 않은 감정입니다. 정희욱은 이렇게 전시장 벽에 대형 단색 평면을 세워두고 그 앞바닥에 자신의 평생 작업의 진수가 담긴 얼굴 조각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들레즈에 따르면 어떤 것의 의미는 그것이 처음 배치된 어떤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들레즈가 말하는 아장스마왕입니다. 이래서 이런 재배치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다는 것이죠. 정희욱은 자신의 조각 자각상과 대형 평면의 캔버스를 전시장에 새롭게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공간성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울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울림이란 말은 간딘스키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돌조각과 단색 평면이라는 일적인 소재와 형식이 만나 발생할 결과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미결정성의 영역에 속하죠. 이렇게 의도된 미결정성, 불확정성이 정희욱의 전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정희욱의 아장스마왕은 이렇게 새로운 공간의 이질적 대상을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배치함으로써 자신의 중요한 작품인 얼굴 두상이 어떤 분위기, 감정을 잡아내고 그것이 평면 캔버스와 어떻게 공명하는지를 지켜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희욱은 자신의 자각성이 이집트 조각상의 영향을 받았음을 내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이집트 파라오 아그나톤의 아내 네페르티티 흉상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것입니다. 네페르티티 흉상은 석회암으로 조각에 석쿠트로 덧칠한 흉상인데 그럼에도 왼쪽 눈은 미완서로 남아 있습니다. 많이 닮았죠? 정희욱의 관찰자의 시선이라는 작품입니다. 네페르티티 흉상입니다. 정희욱은 관찰자의 시선에서 네페르티티의 미완성 눈처럼 한쪽 눈을 비워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채워지지 않는 미완성의 눈은 역설적으로 얼굴 속의 소우주를 바깥 현실 세계라는 대우주와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죠. 그래서 관찰자라는 제목은 관심과 연결됩니다. 이 주체로서의 나는 나 주위의 숱하게 많은 객체 대상들에 의해 둘러싸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많은 대상을 눈으로 봅니다. 라강은 눈 시선과 응시를 구분하면서 눈을 주체의 시점, 응시를 주체를 바라보는 타자의 시점, 즉 주체가 보여지는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눈을 통해서 대상들을 바라보지만 나는 다른
타자들에 의해서 응시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이 타자들이 나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나는 그저 나에게 이 타자들은 의미 없는 대상일 뿐이죠. 그런데 내가 나의 타자들 대상을 바라보면서도 그 타자들에 의해서 다시 내가 보여지고 있다, 응시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나는 나를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타자들에 의해서, 대상들에 의해서 응시되고 있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것들과 특정한 관계성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정희욱의 얼굴 조각은 자각성이 됩니다. 이 자각은 내가 나를 돌아본다는 것, 나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포착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것은 나와 대상을 변치 않는 어떤 본질에 의거하여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현실 속에 기투된 내던져진 실존적 현 존재로서 타자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타자에 응시되고 또한 나는 그러한 타자들을 응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편 정희욱의 조각은 미완성 논피니트를 지향합니다. 애초에 미완성 기법이란 작가가 감상자를 작품에 끌어들이는 이 바탕이 됩니다. 작품에서 마무리 지어지지 않은 미완성 영역을 보면서 감상자는 머릿속에서 작품의 완성 형태를 그리면서 창작자가 되어서 작품에 개입하죠. 이렇게 하여 작품의 의미는 창작자에 의해서 완결되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가 그 작품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작품 속에 감상자가 있다라는 태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비평을 쓸 때 이 비평을 이 작가한테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때 비평을 보더니 99.8% 마음에 든다. 0.2%가 마음에 안 든다. 그게 뭐냐니 자기가 미완성 그걸 느꼈던 게 저기 운둔수와 와부를 보면서 느꼈는데 그걸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특히 전남 와순 운둔수와의 와불에서 이런 미완성의 양식을 보았고 그것을 스스로 멈춤의 묘학이다. 완전히 끝까지 다 조각하지 않겠다. 이때 그가 주목한 것은 미완성에서 보이는 물질과 정신의 조화였습니다. 이게 로댕입니다. 이 로댕은 이 얼굴을 얼굴 밑부분 아예 조각도 안 했죠. 이러면서 우리는 이 조각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저 조각을 마지막에 다 완성한다면 저 모습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내가 상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또 한 명의 조각가가 되어서 저 미완성 부분을 내가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저 조각의 의미는 저것이 나한테 딱 던져질 때 아니면 이 조각이 이 조각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던져질 때 의미가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감상자가 그것을 만날 때 감상자와 그거의 대면 그 자체에서 의미가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그러니 나는 저 조각과 함께 만들면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죠. 그리하여 감상자가 작품 속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게 정희욱 작가가 보았던 그가 멈춤의 미학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았던 여기 운주사 와불에서 보이는 이른바 미완성 양식입니다. 그리고 한편 정희욱의 조각작품은 옆으로 놓인 얼굴이 길을 바닥에 대고 있는 형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정희욱의 얼굴 조각은 예술사에서 좌대를 없애버린 로댕과 뒷상의 레디메이드를 넘어 좌대 개념을 파기해버린 미니멀리즘 미술을 넘었습니다. 로댕입니다. 아예 좌대가 없죠. 또 유명한 로댕의 깔레이 시민들입니다. 좌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뒷상의 이 자전거 바퀴는 이것을 좌대를 흉내낸 것이지만 이 자체가 또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좌대가 아니죠. 뒷상의 아예 좌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 레위스의 두 가지 열린 묘들 큐브입니다.
좌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희욱은 그것까지 넘었습니다. 정희욱의 좌대는 바로 이 세 개입니다. 이 얼굴들, 자각상, 관찰자는 바닥에 귀를 대고 세계의 소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소리, 인간들의 외침을 듣고자 하죠. 그래서 정희욱의 얼굴 조각은 동시대의 목소리를 듣고 동시대 인간들의 삶을 응시하는 토대가 됩니다. 이로써 정희욱은 자신의 얼굴 조각들이 컨템포러리 아트의 한 발현 양태가 될 수 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 조각들이 단색 평면과 함께 재배치되면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 미결정의 과정을 탐색하는 실험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초기에 만들어진 자소상입니다. 그리고 이것 다 자소상입니다. 이러한 자소상을 새롭게 만들면서 이것을 자각성으로 만들면서 단색 평면과 배치하면서 그것을 새롭게 재배치하면서 그것들 사이의 울림들을 살펴보려 하는 것들, 이것이 정희욱 작가의 올해 초기 작품이었습니다. 그 애정어린 시선을 가지고 너무나 대단한 작가를 만들어 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거창한 작가가 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순고보다는 사실은 소박입니다. 생긴 것도 소박하게 생겼고, 제가 지금 여기 저 작품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작품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를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 미술이 서양으로부터, 특히 미국이죠. 일본을 통해서 유럽 미술이 들어오면서 한국 사람들이 인체를 만드는데 많이 서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양 해부학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받고 한국의 주학가들이 단적인 예로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한국에 있는 동상들을 보면은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면 노탈에 서가 있는 그런 군상들은 거의 서구인들의 행상이고 서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대학에서도 인체를 가르칠 때 이게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저희가 해부학에 충실하게 만들다 보니까 코도 오똑하게 만들고 눈도 크게 만들고 이런 조각을 보면서 왜 한국인인데 서양 조각을 만들까? 나는 한국인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 얼굴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인이고 오리지널 몽골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한국적인 얼굴로 무엇을 갖다가 관객들한테 전달해낼 수 있을까? 이게 제가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다운 것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시간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대한민국의 전국에 만들어져 있는 조각들을 보러 다녔습니다. 거의 안 본 곳 없이. 저는 18살 때부터 부산공예학교에서 석조각부에서 돌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돌을 만져온 경우고, 대학 가서도 그게 이어졌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니까, 우리 것에 대한 그런 갈증들이 많았습니다. 저 선배님들은 거의 서양에서 들어온 1960년 이후에 프랑스의 앵프로메, 그리고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 미니멀리즘, 이런 부분들에 우리 선배님들이 상당히 많은 작품들을 해왔고,
지금은 그 선배님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단식화 허가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저는 그 반대되는 지점에 섰죠. 한국적인 것을 제가 찾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한국적인 것을 갖다가 찾게 해준 그 아주 그 시발점은 제가 1980년대 초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때 우리 관장님은 81학번이고 제가 83학번입니다. 그때 그 대학에서는 우리나라를 갖다가 바로 보기 위한 그런 많은 작업들이 있었고 학생운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성에 대해 가지고 많은 반론이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시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거대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성이 저한테는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서양 사람은 절대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 이 산천에 있는 석굴들을 보면서 한국인이 가지는 미감이 무엇일까? 한국인들은 어디서 왔을까? 이 한국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지점에 있어 가지고 구조주의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구조를 갖다가 해체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관장님이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은 저희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갖다가 지나가고 있는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저 작품이 어느 지점에서는 포스트 모던에 이런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어느 부분에서는 한국적인 것을 갖다가 이분법적인 방향으로 몰다 보니까 어찌 보면 모던하고 포스트 모던하고 그 중간에 아주 애매한 지점에 서가 있는 게 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 큰 중국 땅하고도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 병합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문화가 중국의 문화하고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하고 병합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일제 37년 동안 일본이 우리를 갖다가 아무리 삼키려고 해도 한국 문화하고 일본 문화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는 지점에서 일본이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을 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킬 수는 없는 부분. 그래, 문화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지죠. 그래, 이 문화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낼까? 그게 제가 서양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져다가 한다. 저는 한국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한국적인 것의 발현이 제가 볼 때는 이 포스트 모던을 접어들면서 저는 아주 나이가 조금 많기도 하지만은 방탄소년단은 한국적인 것을 가지고 세계적인 K-팝을 만들어낸 주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랩이라는 것은 한국인들이 자주 중얼거립니다. 스님의 독경소리에서도 그렇고 우리 판소리에서도 그렇고 항상 우리 문화 속에는 랩이 있어 왔습니다. 그 랩 자체가 미국의 그 흑인 문화의 그 주류가 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수입이 돼 들어왔지만은 한국은 원래 랩이 있어. 그리고 한국 문화 중에서 가장 대단한 문화는 잘 논다는 것입니다. 진짜 잘 놉니다, 한국 사람.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에서도 자본주의는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이쪽은 자본주의로 보면은 참 필요 없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우리 김종기 간장님하고도 같이 놀아준다는 것은 이게 한국인들이 가진 놀이문화고 한국 자본주의를 갖다가 우리가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국은 대단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갖다가 우리 정신문화를 갖다가 0.2초 만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것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런던 한복판에서 이런 작품은 볼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저는 독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홀로독. 누구도 만들지 않는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개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독창성이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 작품 자체는 또한 수입색입니다. 수입색이지만은 한국인들이 느낄 수 있는 정서를 갖다가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재료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것이 됩니다. 남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만나도 자기 뿌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것들이 접붙이기만 된다면 우리는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고 항상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주특기라고 생각하고 특히 작업을 하는 작가 선생님들은 그 지점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 저한테 조금 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국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제가 끝을 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 경주를 가보고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경주 시내에 갔는데 산만한 커다란 봉분들이 있었습니다. 신라의 그 왕들이나 귀족의 능이었죠. 지금 경주를 가도 그 봉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경주라는 거 참, 그 봉분 바로 옆에가 반월성입니다. 왕경인데 궁 옆에 반월성 바로 옆에 무덤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 되게 많이 놀랐고 또 경주 가서 되게 많이 놀랐던 것은 석조각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불상들, 석탑들, 첨성대 너무 많이 놀랐죠. 6학년 때. 그걸 보고 그게 제가 그 석조각을 하게 된 뭐 결정적인 게 된 것 같고 제가 고등학교 가서 전공을 갖다가 석조각으로 선택한 것도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봤던 걸 갖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똑같았고, 그걸 갖다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맞춰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어릴 때는 가장 눈여겨봤던 거는 석굴암이었습니다. 석굴암을 보고 너무 많이 놀랐죠. 두 번째 놀란 것은 불국사였습니다. 석가탑, 다보탑을 보고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거기 10원짜리 동전에 있는 다보탑을 보고 너무 많이 놀랐죠. 제가 어릴 때 가서 봐서 그랬는지 상당히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석굴암이 어떻게 해서 토암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이를 들면서 계속 생각을 하나 해봤습니다. 석굴암이 진짜 대단한데 저기 왜 저렇게 진짜 대단할까? 이 물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 김종기 관장님께서 보여주신 이집트 미술부터 제가 출발을 하나 해봤습니다.
이집트 미술을 보면은 저 작품성하고 많이 닮은 게 정면성입니다. 굳어 있죠. 어찌 보면 전기되어 있는 거. 이분들이 전기되게 만들었던 것은 그 속에 영혼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집트 미술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그리스입니다. 근데 그리스 미술을 보면은 신대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선수를 만들다 보니까 동적입니다. 아주 그 그리스 돌 자체가 되게 좋습니다. 대리석 자체가. 그 석조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그리스의 철학적인 사고 자체가 그리스 조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인본주의라는 게. 어찌 보면 이집트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앞서간, 조금 발달된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은 저는 뭐 발달되고 발전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는 믿지 않습니다. 뭐 선사시대 거나 뭐 지금 현대 미술이나 저는 뭐 수평선상에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 조각이 결정적으로 우리 스크람하고 연결되는데 아주 대단한 분이 한 분 나타나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을 오기 시작하죠. 동방원정을 오면서 이집트를 갖다가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실크로드 길을 따라가지고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간다라 지역까지 옵니다. 근데 그리스 문화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도시문 합니다. 근데 그 도시가 살아남아 있는 게 지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지금 많이 밝혀지진 않았는데 여러 군데 알렉산드리아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 미술 자체가 지금 우리 아프가니스탄 간다라 지역까지 옵니다. 간다라 지역까지 오는데 이게 부처님 사후 500년 이후입니다. 인도에서는 부처님이 자기 행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치 대탑 같은 아주 큰 탑을 만들고 사리탑을 많이 만들었죠. 자기 행상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간다라 지역까지 이제 불교가 수입이 됐는데 이분들이 부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스 조각 기법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플러스 인도 사람 플러스 간다라 사람 플러스 이 세 개의 문화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간다라 불상입니다. 이 간다라 불상이 실크로드를 타고 동남까지 옵니다. 동남까지 와가지고 정남까지 오죠. 이 서라벌까지는 북쪽으로 어떻게 육로를 타고 내려왔는지, 남방에서 바로 서라벌까지 건너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집트, 그리스, 페르시아, 간다라, 중국 장안을 지나가지고 동쪽 끝 토암산에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그 절묘한 석고람 부처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석고람 부처님은 가서 자세히 보면은 우리 같기도 하고 아주 일상적인 인체미를 지니고 있죠. 그런데 우리 석고람이 왜 중요하느냐? 석고람을 만든 그 돌입니다. 제가 돌리를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정도 하강석을 가지고 그 정도 작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 그게 만들어졌는데 왜 석고람이 만들어졌을까요? 불국사가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혹시 의문을 가져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크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발표하는 자리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죠.
삼국 통일을 하고 나서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날 즈음에 경덕왕 때 김대성이란 재상이 불국사 석굴암을 갖다가 자기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100년이라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백제 고구려 유민들을 갖다가 통일 신라인들이 아주 힘들게 안 했겠습니까? 뭐 노예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백제 지역이나 고구려 지역 살던 때보다는 신라 땅에 왔으니까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라세가 너무 세니까 신라인들을 받아주는 거죠. 그런데 한 100년 정도쯤 지나고 나면은 이분들이 후손들이 생기는 인구가 많아진다는 거죠. 인구가 많아지면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신라를 갖다가 다시 뭐 결국 그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후삼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갖다가 통일 100년 후에 그걸 봤다는 거죠. 신라의 그 지배계층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김유신과 개덕장군은 신라인들이 봤을 때는 철천지 원수지 않습니까? 이 철천지 원수를 갖다가 어떻게 화합시킬까 해서 만든 것이 불국사입니다. 그 불국사 안에 들어가면은 신라 고구려 백제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민족의 화합을 위해 가지고 불국사하고 석굴암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시대성이라고 하죠. 그죠? 시대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시대성을 잃지 못한다면은 독창성은 전혀 놓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뭐 다르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고, 이거는 뭐 제가 여기저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6학년 때 경주를 가서 보고 느낀 그게 지금 생각해도 그게 대단한 거구나. 그래 지금 이 한국인들이 진짜 대단한 문화민족임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고, 제가 여기서 제가 사실은 더 관심 있게 본 부분들은 안불이었습니다. 석굴암보다는. 석굴암 본전불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안불이 만들어졌고, 어찌 보면은 큰 바위에 조금의 부조 형식으로 부처님을 모셔놓은 것 같다가 안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안불에 사실 이렇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리고 우리 고인들의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방구대 안각화도 어찌 보면은 신석기하고 청동기하고 그 시대에 만들어졌고, 지금 전 세계에 한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고인들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 많이 있고, 하순, 고창, 요새 저희들이 엄청난 그 고인들을 만날 수 있고요. 제가 뭐 아까 우리 김정기 관장님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저하고는 전혀 이렇게 그건 없었습니다. 그냥 저 자료만 드렸을 뿐인데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고인들까지 저렇게 나갔던 걸 보고 되게 많이 제가 저를 설명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부분하고 되게 일치하는 부분도 많고, 또 우리 관장님은 철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저 작품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뭐 조금 저는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사실 내가 그 시점까지 갔나? 라는 이런 생각도 가지기도 했고, 저 이야기는, 여기서 정도쯤 마치고 싶고요. 시간이 좀 남는다면은 여러분 질문을 받아보고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몰아봅시다. 그러면 우리 실제로는 이제 작가님이 어쩌면 원래는 이제 워낙 작품이 좀 크고 무겁게 해서 원래 작품을 보시면 더 좋아하실 텐데 다음에 시간 나시면 한번 작가 작업실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진 작품들 많이 볼 수 있을 거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은 그냥 PPT로 만든 것인데 제가 드렸던 자료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냥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뭐 설명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그냥 넘겨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예, 그럴 것 같으면은 제가 이 작품을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뒤에 산이 좀 보입니까? 저 산이 경주 남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경주 항룡사지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그 항룡사지 본당 자리에 저 작품을 가지고 가가지고 위에 올려놓고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이 작품은 KBS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한 25분가량 전국 방송에 할 때 그 PD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촬영한 작품입니다. 그래, 지금 여기 돌 있죠? 이 돌들은 부처님 제자들이 썼다고도 하고 아니면 옆에 heb시불들이 썼다고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대 위에 통일 선덕왕 때죠. 선덕여왕. 그때 이제 그 항룡사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는 그 주춧돌 위에 저 작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돌 자체는 그 한국에서 나오는 돌인데 그 속리산 문장대 아시죠? 그 문장대 바로 옆에 이 석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돌은 그 지역명을 붙입니다. 상주에서 나무 상주서, 황등에서 나무 황등서, 만약에 부산에서 나무 부산서, 뭐 이 지역 남은 지역에서 그 돌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이 돌들을 보면은 옆에 지금 조금의 그런 그 터치들이 보이는데 돌 자체가 이렇게 구멍이 뻐끔뻐끔 나가 있습니다. 그 지금 다른 분들은 저런 돌을 갖다가 별로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조금 저런 돌들이 저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당겼습니다. 끌어당겼길래 이런 돌들을 작업을 이게 지금 옛날에 청동불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꽂았던 장소입니다. 이게 이 작품 가지고 잠시 설명을 할게요. 이 작품 말고 바닷가에 있는 거. 이게 다 KBS에서 촬영 나왔을 때 이게 지금 부산 구덕포 혹시 가보신 분 많으시죠, 그죠? 이게 지금 구덕포가 완전 개발되기 전에 구덕포 최고 안쪽까지 차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난 다음에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작품 제목이 전사입니다. 전사고. 그래, 이 작품이 놓은 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놓은 작품입니다. 그 지금 이 작품을 할 때 저희 그 할아버지가 이 초랑에 가면 손을 들고 계신 분입니다. 정보 장군이 저희 직계 할아버지입니다. 경주정시 평양공파. 제가 그 부일미술대전에 대상 받았던 작품이 정장군의 꿈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이제 동해 바다입니다. 동해 바다가 물살이 아주 거친데 저 작품을 가지고 가가지고 씌웠고요. 그리고 아까 관장님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앞에 그 앞에 예. 이 작품을 만들 때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름 없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살다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경의를 드리는 심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얼굴이 많이 이렇게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품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얼굴에 상처를 냅니다. 참 조각가로서는 참 잘 못해요, 다른 조각가들이. 자기가 올바르게 다 만들어놨고 또다시 정을 가지고 코를 날리고 상처를 내고. 그런데 개념적으로 보면은 상처를 낸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갖다가 다른 시점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죠. 제가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지 않고도 그냥 저 자발적인 생각이라고 할까? 이걸 갖다가 어디서 내가 코를 깨야 되겠다는 이 영감을 받아서 깨다 보니까 깨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깨고 나면은 새로운 조형이 생겼습니다. 그 중심을 갖다가 없애버린 거죠. 중심을 없애버리니까 새로운 게 보였습니다. 그게 모던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기도 하고, 거기 차별에서 차이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정을 할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힘들게 쌓아줬던 그 선조를 생각하니까 이런 얼굴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하게 되었고요.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진짜 많이 닮았죠. 근데 이거는 여담이기도 한데, 제가 공예학교를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솜씨가 좀 좋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예학교를 가게 됐는데, 공예학교 가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그때 느낀 게, 나는 이 친구들하고 안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나는 돌 작업을 갖다가 실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석공이 돼가지고, 세상을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시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조사 안 했습니다. 그림도 안 그렸고, 그때 친구들하고 매일 놀러 다녔어요. 부모님은 어령 살아 계시고, 은행에 계시고, 나는 부산에 유학 와 있으니까, 놀기 좋았습니다. 학교 가도 공부할 일도 많이 없고, 우리 친구들은 내가 너무 잘하고, 나는 거기 끼울 수도 없고,
제가 솜씨가 좀 부족했습니다. 딱 고등학교 가서 보니까. 그래, 내가 작가 되는 건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뭐 친구들이 전국 대학 실기대회 나가면 대상을 받아오고 홍대나 영남대학 가가지고. 근데 떨어져 있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나니까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작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산대학을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조수로 갔다가 원래 좀 잘 못하니까,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 못 만들었던 것이 내 장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조수를 갔다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니까 내만 만드는 거예요. 내만. 저는 지금 이때까지 초상조각이 다른 사람들 이거 초상조각 하는 이런 게 저한테 의뢰가 안 들어옵니다. 내밖에 못 만드니까. 그런데 이게 장점이 되었습니다. 내밖에 못 만든다는 이거 사실 자체가. 어릴 때는 분명히 대학을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게 단점이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제가 장점이 되었고 그래 못 만드는 게 어찌 보면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생각. 잘 만드는 친구들은 잘 만드는 생각을 계속 갈 때 작업을 좀 못 만드는 친구들은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철학도 아니지만 개똥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왔을까? 내가 죽으면 무엇을 남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솜씨가 뛰어난 친구들보다는 조금 못 만드는 제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게 잘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조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못 만드는 측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못 만드는 게 아주 큰 장점으로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 장점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저로서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올해 제가 한갑입니다. 올해 한갑인데 이 김종기 관장님을 갖다가 2021년도에 만났습니다. 저보다 한 해 위에 학번이고 그러다 보니 이분이 철학을 공부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저로서는 철학이 배가 최고 많이 고프죠.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싹 다 서양 사람들 이름도 잘 이해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장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그전에는 이해가 사실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옛날에 제가 했던 행위들이 내가 그때 뭘 알고 한 게 아닌데 이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미술사하고 컨템퍼러리 아트하고 포스트 모던하고 어느 지점에 제가 와 있다는 것 같다.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직감적으로 만든 것들이 어찌 이렇게 와 있을 수 있을까? 소스르가 이야기했던 구조주의가 이 구조주의적인 생각에서만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이 포스트 모던 사고로 갈 수 있도록 해준 그 수많은 그 철학자들 철학에 대해서 많이 몰랐는데 관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제가 나아갈 방향은 철학자가 만들어주죠. 철학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본전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생각만 하고 그 생각한 사고를 갖다가 언어로만 표현했네 못하니까 철학자도 본전 안 들죠. 맞죠? 졸업이 안 들죠? 책 사보니까 책값은 좀 들겠다.
아, 간장님은 또 유학 갔다 와서 유학비도 드네. 아, 좀 되네, 보니까, 본전이. 본전 생각 많이 나십니까? 아, 본전 생각 많이 나겠네,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철학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늦은 나이에 눈이 조금씩 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매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돌대가리라고. 내 머릿속에는 돌밖에 없다. 대한민국 온 산천에 널려 있는 돌들. 이 돌에 미치면 돌이 나를 당깁니다. 돌이 나를 당기면은 가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유튜브에서 고창 부안에 있는 고인돌을 하나 봤다. 아, 그거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 한 일주일 이내에 갑니다. 그냥 차 타고 저는 자유시간이니까. 그 발동만 걸리면 그냥 혼자 갑니다. 가서 보면은, 한국인들이 한국의 미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참 독특한 미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저 넓은 중국 땅덩어리보다 고인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민족이 자연 친화적인 민족이라는 걸 갖다 제가 고인돌을 보면서 철저하게 느낍니다. 어찌 보면 노장 사상이 중국에서 처음에 일어났지만은 그 자체가 이렇게 뿌리 내리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은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라나 통일신라나 고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화려한 문화를 갖다가 꽃피웠습니다. 통일신라에는 100만이 살았습니다. 그때 세계 10대 도시였습니다. 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한국 일을 보면은 조선에 와서 저희가 소박미를 갖다가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야나기 문해요시도 우리 조선의 미를 보고 소박미로 그렇게 보고 우리한테는 아주 화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소박미도 물론 있고 그런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소박미였어요. 우리 관장님이 아까 저 작품을 보고 칸트가 이야기한 숭고미를 이야기했지만은 숭고미는 우리 관장님이 저를 갖다가 아주 저 작품의 스케일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숭고미와 소박미가 크로스 되는 지점에 저를 갖다 놓으려고 그렇게 하면은 또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데 가장 일조하시는 분들이 철학자죠. 철학자가 언어로서 말과 글로서 만든다면은 예술가들은 그걸 형상화시키죠. 특히 미술하시는 분들은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저처럼 조각을 하든 공예를 하든 건축을 하든 예술가들은 형상화시킵니다. 형상화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그 다음에 경제인들이 오죠. 경제인들이 와가지고 그 사상과 그 사고를 가지고 물건을 팔아먹는 거죠. 경제인들 다음에는 정치가 오죠. 정치는 이제 다수의 의견을 모아야 되니까 정치가 오고 정치 다음에 오는 게 큰 문화의 패러다임을 본다면은 정치 다음에 오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너무 중요하니까요. 아주 착하고 굳을 때도 굳은 상태가 교육으로 이루어지죠. 그 굳고 딱딱해진 걸 갖다가 녹이고 다른 식으로 변형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일반 철학자들입니다.
사실 이 세계가 돌아가는 데는 철학이 너무 중요하죠. 특히 우리 관장님은 서양 철학을 공부를 하셨고, 관장님이 저를 보는 관점하고 내가 너를 보는 관점은 유사한 듯 유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한국 땅에서 나고 자란 이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갖다가 사실 서양 철학하고 동양 철학은 반대의 개념이니까 숭고와 소박이니까. 소박이라는 것은 자연주의를 의미하겠죠, 그죠? 자연은 어느 시점이 되면 변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이 되면은 나무잎을 떨어뜨려야 되죠.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나무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가져간다면은 그 나무는 고사할 것입니다. 그래, 동양의 사상은 제가 볼 때는 자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자연주의와는 또 상당히 다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주역이라든지 성리학이라든지 우리 선불교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알게 모르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서양 철학을 갖다가 폭포수처럼 저한테 이렇게 계속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관장님입니다. 그 마음을 갖다가 이 자리를 빌어서